절망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온갖 막장 인생과 쓰레기 인간들이 계속 나와요. 보면서 무덤덤해. 이제는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8월 15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밤은 늘 찾아온다입니다. 러닝타임 108분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고요. 감독은 벤자민 캐런, 주로 드라마 쪽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감독이네요. 셜록, 더 크라운, 안도르 이런 유명 드라마의 일부 에피소드들을 연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바네사 커비, 그리고 조연으로는 제니퍼 제이슨 리, 그리고 한국계 배우인 랜들 박, 공포영화 호스텔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일라이 로스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영화가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일종의 도입부에 해당하고요. 늦은 오후 시간에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되면서 밤과 새벽까지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네사 커비가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은 리넷이고요. 미국의 빈곤층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엄마랑 오빠, 아빠는 가족들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쳐버렸고 세 식구가 빈민가의 허름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리넷이 일을 하고 오빠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엄청 중증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 직장도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리넷은 오전에 빵 공장에서 일하고요. 빵 공장 일이 끝나고 학교 같은 곳에 가서 수업을 듣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반인 대상의 강좌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는 걸 보면 대학생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수업 같은 것도 듣고 밤에는 술집에서 바텐더 일을 해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지금 가족들과 살고 있는 집이 당연히 새 들어 사는 건데 워낙에 허름한 집이라서 집주인이 이 집을 저렴하게 판다고 하는 거예요. 리넷이 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일단 25,000달러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집주인과 약속을 잡았어요. 오전에 빵 공장에서 일하고 일 끝난 다음에 약속 장소에 집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엄마가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못 합니다. 리넷이 사정을 해서 내일 오전 9시에 계약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집 계약금인 25,000달러로 차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새 차 샀다고 신나하면서 아들한테 우리 드라이브 가자 이러고 있는 거야. 리넷이 어이가 없잖아. 이 집 계약을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집을 나와야 하고 오빠는 시설에 가야 할 수도 있다. 계약금으로 차를 사다니 무슨 미친 짓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오빠랑 같이 드라이브 하러 가버립니다. 초반에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엄마가 엄청 막장 엄마 같아 보이는데 계약금 25,000달러도 사실 엄마 돈이고 리넷은 지금 파산 상태예요. 계속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 대출금 상환이 7주나 연체되었다고. 오히려 엄마가 직장도 더 좋은데 다니는 것 같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 집 살 때 대출 받는 것도 리넷은 대출을 못 받아서 엄마가 있어야 하거든요. 초반 장면에서 리넷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려지고 엄마는 생각 없이 막 사는 그런 막장 엄마처럼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튼 리넷은 이 집에서 못 살게 되면 오빠가 시설로 보내질 수도 있고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5,000달러의 계약금이 사라졌잖아. 일단 오후에 바텐더 일을 하러 술집에 출근하는데 거기 잠깐 있다가 사장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뛰쳐나와요. 내일 아침 9시까지 25,000달러를 구하겠어.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영화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룻밤 동안 25,000달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영화인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한 일은 리넷이 가끔 만나는 남자가 있어. 화장도 고치고 옷도 야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가요. 약간 스폰 같은 건가 봐. 사실상 성매매예요. 한국계 배우 랜들 박이 연기한 부유해 보이는 남자와 만납니다. 그 남자한테 일부러 엄청 친근한 척 굴면서 슬쩍 25,000달러를 빌려줄 수 있는지 떠보는데 자기가 현재 처한 사정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만났을 때부터 엄청 스윗하게 굴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즐기려고 너랑 만나는 거지 너의 그 어려운 지방 사정, 경제 사정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 이러는 거야. 결국 돈은 못 빌리죠. 그런데 일단 이 남자랑 호텔 방에서 자긴 합니다. 그리고 500달러를 받아요. 이 전개가 조금 이상했어요. 하룻밤 동안 25,000달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남자랑 잠자리하고 500달러 받는 게 큰 의미가 있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가? 그런데 이 남자가 잠자리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깜빡하고 호텔 방에 차키를 두고 갑니다.
합니다. 이거 리넷이 계획한 일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이걸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이 남자랑 잔 거는 아닐 텐데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었어. 마침 우연히 그 남자는 자기 차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근처 다른 곳으로 걸어서 볼일 보러 갔어요. 그 사이에 리넷이 차를 훔쳐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차를 또 바로 팔려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차를 어디 숨겨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 자기 친구한테 가는데 엄청 좋은 아파트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와 하는 대화로 밝혀지는 사실은 이 친구는 에스코트야. 성매매의 일종이에요. 스폰 비슷한 건데 주로 고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성매매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정치인이 고객입니다.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 정치인 소유의 아파트이고 이 정치인이 마약도 하고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 따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리넷이 얘를 찾아간 이유는 예전에 이 친구 보석금 3,000달러를 대신 내준 적이 있대요. 그거 갚으라고. 그런데 친구는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에 금고가 있는데 그 정치인의 금고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금고의 비번을 알고 있어. 금고를 열어서 딱 500달러만 꺼내더니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준다고 하고는 그 돈을 주고 자기 볼일 보러 가버려요. 그런데 리넷이 친구가 간 후에 혼자 아파트에 남아있다가 그 금고를 훔쳐버립니다. 물론 혼자 옮길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와. 바텐더로 일하는 그 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거든.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파트도 내 집이고 금고도 내 건데 비밀번호를 실수로 3번 틀리는 바람에 금고를 열 수가 없게 되었다. 혹시 금고를 딸 수 있느냐? 그런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거짓말 그만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당하니까 결국 사실을 밝히죠. 내 친구가 에스코트인데 그 고객의 금고다. 금고 여는 거 도와주면 800달러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자기가 금고 여는 기술자를 안다 하고 어디로 데려가요. 딱 봐도 좀 질이 안 좋아 보이는 남자 2명이 있는 곳에 가거든요. 거기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남자용 롤렉스 시계와 코카인 그리고 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을 딱 보면 알겠지만 금고를 열어준 남자들이 자 열었습니다. 내용물 다 챙겨서 안전히 돌아가세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리넷이 막 저항하다가 무거운 공구 같은 걸 던져서 남자 한 명을 쓰러뜨리거든요. 쓰러져서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걸 보면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난리가 벌어진 다음에 슬집 동료랑 같이 금고 내용물 다 챙겨서 도망쳐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금고에서 나온 현금을 세어보니 집 계약금을 내려면 아직 약간 부족해요. 4,000달러가 더 필요해. 그런데 훔친 차가 있잖아. 술집 동료한테 차를 처분하게 도와달라고 해요. 자기는 4,000달러만 있으면 되니까 술집 동료한테 혹시 4,000달러가 있으면 내가 그 차를 넘기겠다. 그 차를 팔면 4,000달러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000달러가 있대. 그래서 술집 동료의 집에 들러서 4,000달러를 가져오고 또 그 와중에 발달장애 오빠가 저녁 때 원래 다른 집에 가 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오빠를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오빠도 태우고 3명이서 훔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이 술집 동료가 사실 나 4,000달러 없다. 훔친 차를 파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 그냥 아까 금고에서 나온 거 나하고 반띵하자 이러는 거야. 리넷은 그 돈이 다 필요하니까 안 된다고 거부하지만 결국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차로 냈다 들이받아 버려서 이놈을 쓰러뜨리고 다시 돈을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지계약을 위해서 4,000달러가 다 필요한데 금고에서 나온 코카인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미라는 남자를 찾아가는데 여기서 또 리넷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리넷은 16살에 가출을 해서 이 토미라는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좀 나이 차이가 있어. 토미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해서 동거를 한 쓰레기 같은 남자예요. 지금도 어떤 젊은 여자랑 살고 있고 그리고 리넷이 토미랑 살 때 토미가 리넷한테 성매매를 시켰어요. 16살에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런 아주 어두운 과거가 여기서 밝혀지고 아무튼 리넷이 토미한테 코카인 살 사람을 좀 연결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어떤 집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그 집에 가는데 참고로 리넷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동안 발달장애 오빠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토미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부잣집 같은 곳이고 파티가 벌어져 있어. 그 집 주인으로 나온 배우가 일라이 로스인데 얘가 리넷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니 토미한테 너에 대해서 들었다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성폭행 시도가 벌어지고 리넷이 또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뭔가를 들고 그 남자 머리를 내리쳐서 다행히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탈출해요. 돈도 챙겼고요. 어쨌든 이런 막장 상황들을 하룻밤 동안 겪고 결국 25,000달러를 겨우겨우 마련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출까지 받아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계속 싫다는 거야. 하룻밤 동안 리넷이 보여준 행적을 통해서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족 중에서 가장 답도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게 리넷이었고 엄마는 사실 이 집을 떠나서 딸과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하는 건 리넷 자신의 인생인 거고 리넷이 가족을 떠나는 게 리넷 자신에게도 그리고 엄마와 오빠에게도 좋은 거다. 그렇게 엄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는데 더 높은 가격을 부른 구매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계약을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집 사는 거
거 물 건너간 거죠. 결국 리넷이 혼자 차 타고 떠나는 게 이 영화의 엔딩입니다. 엔딩 장면에서 리넷이 차를 몰고 떠난 그 도로를 오랫동안 보여주거든요. 차에 타고 운전을 하는 리넷의 표정이 뭔가 홀가분해 보이고, 엔딩에서 도로 장면을 오래 보여주는 것도 이게 결국은 올바른 해답이고 앞으로 리넷의 인생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느낌을 주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영화 내내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솔직히 답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엔딩에서 리넷의 그 홀가분한 표정은 다르게 보면 천년 같아 보이기도 했고, 도로를 마지막에 길게 보여준 것도 엔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의 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엔딩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말이 떠올랐어요.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개념인 악의 평범성, 그거를 좀 변형해서 절망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온갖 막장 인생과 쓰레기 인간들이 계속 나와요. 보면서 무덤덤해. 이제는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야. 이 영화 시작할 때 미국의 빈곤이나 주택 문제, 실업 문제에 대해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 TV에 틀어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조금만 삐끗해도 인생이 막장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절망에 빠진 막장 인생조차 이제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서울도 집값이 엄청 비싸지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제가 그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알게 된 내용들을 보면, 특히 몇 달 전에 올리버스텐 영상을 보고 엄청 놀랐던 내용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보험 이런 걸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매달 엄청 비싼 월세 내고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집이 없어도 힘들고 집이 있어도 힘들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집 문제가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지고요. 이 영화가 숀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한 7, 8년 전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 영화도 온갖 막장 상황들을 엄청 덤덤하게 미국의 흔해 빠진 일상의 풍경처럼 그려냈잖아요. 그래도 뭔가 특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느낄 수는 있었어, 그 시절까지는. 그런데 그로부터 7, 8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정말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의 아주 평온한 분위기의 엔딩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는지를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길게 보여주는 엔딩 장면이 이러한 절망과 막장스러운 상황이 평온한 일상처럼 계속 이어질 거라는 암시처럼 보였습니다. 밤은 늘 찾아온다 라는 이 영화의 제목도 절망의 일상성, 평범함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영화 자체의 재미와 완성도는 제가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언급했지만 그 정도로 명작은 절대 아니고요. 개연성 없고 자기적인 내용 전개가 많고 캐릭터에게도 잘 몰입이 안 돼요. 썩 재미있게 본 영화는 아닙니다. 되게 무덤덤하게 봤지만, 말했듯이 그런 무덤덤한 느낌을 통해 점점 막장이 되어가는 우리의 현실 세상을 떠올리며 엄청 서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 영화를 통해 얻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감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밤은 늘 찾아온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